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둠 속 축구학자의 진행을 맡은 한준희이고 오늘도 김호영 감독님, 현영민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축구학에 관한 정말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촬영 날짜가 9월 9일인데요. 9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승권, 강등권 앞으로 어떤 정말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나 위에서 경합하는 팀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죠. 하지만 강등권에서 경합하는 팀들은 밤잠을 많이 설치지 않을까. 제가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또 아주 살떨리는 경쟁을 해보셨잖아요. 그때 전체적인 어떤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의 심경은 어떤가요? 굉장히 어렵죠, 실은. 하지만 또 담담한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받아들인다는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A매치 휴식기가 마지막에 승부를 거는 그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잘했던 부분들을 더 다듬어서 매 경기가 결승전까지 치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은 선수 시절에 이렇게 정말 피말리는 승점 경쟁 경험이 많으시죠? 많죠. 이럴 때 선수단 분위기는 대체로 어떻죠? 사실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즌 초중반보다 지금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분위기 싸움에서 선수들이 지금 거의 매 경기 6점짜리 경기들이 좀 펼쳐지잖아요. 지도자나 팬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선수들은 그래도 좀 평안하게 매 경기 그냥 눈앞에 있는 경기부터 좀 잡으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경기들을 좀 치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위와 6위까지가 7점 간격밖에 안 되고 7위와 12위까지가 7점 간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약간 7위 팀에게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6위와 7위 사이가 점점 좀 승점이 벌어졌거든요. 요거는 과연 이제 6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제 K리그 1인데 6강 구도는 앞으로 요대로 그냥 갈라질 것 같다. 아직은 좀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경기 남았잖아요. 7점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6위 안에의 싸움은 지금 이대로 갈 것 같고요. 오히려 7위의 강주가 제주하고 2점 차이로 알고 있는데 한두 경기가 만약에 승점을 따지 못하면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면 마지막까지도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광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까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의 광주가 사실 위에 6위 자리보다는 강등권과의 격차가 좀 더 줄어들면서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이정현 감독이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밑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한 경기 한 경기 또 좋은 흐름을 잡는 팀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점 차이를 좀 벌려놔야만이 안정적인 7위와 8위 순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힘을 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광주가 다시 6강권에 진입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뜨거운 5, 6, 7위, 8위 여기서의 경쟁도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월간 TSG에서도 다뤄졌던 포지션 변경 사례 3인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선수들 이 포지션 나눠주실 때 어린 선수들에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그렇게 좀 나눠주시는 편이죠? 그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런 선수들은 수비로 좀 쓰고 거기에 이제 속도까지 있으면 센터포드, 그리고 민첩하고 빠른 선수들 윙어, 기술적인 측면이 좋은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렸을 때는 한 16세 이전까지는 많은 다양한 포지션을 좀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다. 예. 그래서 그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하셨을 적에 내가 생각해도 좀 이 선수는 포지션 바꿔주기를 잘했어 라는 선수 기억나시는 선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강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이순민 선수입니다. 측면 수비, 사이드백이었는데 이순민 선수는 좀 스피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측면에 놓는 것보다는 미들에서 많은 활동량과 상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할 때 거기서 좀 많은 경기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한 선수입니다. 와, 그 이순민 선수가 오늘날 K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중앙 미드필드의 이제 스타가 됐는데 발판을 놔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한번 제가 순민이하고 연락 주고 받았었어요. 포지션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기회를 주신 걸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순민 선수야말로 K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포지션 변경의 역사적인 사례임을 오늘 어둠 속 축구학자에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로축구연맹이 자랑하는 TSG의 포지션 변경 성공 3인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황문기 선수부터 저희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이 올신 최다 득점 팀입니다. 황문기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도 골라인 근처에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한 크로스, 올신 도움이 7개입니다. 황문기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 상황에 따라서는 골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컵백,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도움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날카로운 크로스가 상황에 맞게, 아주 동료의 위치 선정에 맞게 좋은 크로스들이 여러 차례 올신 많이 보여주고 있는 황문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황문기 선수의 장점이라면 미드필드를 봤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를 할 때 크로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이거 시간차 크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상대의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가볍게 툭 찍어서 올리는 그런 그 다양한 크로스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 얼리 크로스인데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은 들어갈 정도의 그런 좋은 크로스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문기 선수가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동료들도 이 크로스가 분명히 좀 올라온다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황문기 선수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장점을 강원이 또 황문기 선수를 높이 올리면서 황문기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 전술이 아주 좋은 크로스 능력을 올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황문기 선수의 올 시즌 강원에서의 활약도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이 있습니다. 2022 시즌과 23 시즌에 강원의 공격을 주도한 선수는 누가 뭐래도 지금 김천의 김대원 선수였습니다. 기대 위협이라는 건 기대 위협도가 낮은 공간에서 기대 위협도가 높은 공간으로 볼을 이동시켜 놓는 그 선수의 영향력에 관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대원 선수가 위협도가 낮은 공간으로부터 위협도가 높은 공간으로 볼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강원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여기서 등장한 선수가 바로 포지션을 변경한 황문기 선수예요. 아니 근데 풀백 레전드께 여쭤보겠는데, 풀백이 다른 공격 자원들 다 제치고 풀백이 이 기대 위협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평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지금 전술상 강원이 황문기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황문기 선수를 공격 시에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리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지표의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좋은 선수 위에는 또 좋은 코치가 있잖아요. 올해 최유진 코치가 이쪽 오른쪽 또 풀백 포지션에서는 거의 레전드급으로 활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영민은 레전드 1위, 최효진은 레전드급. 오른쪽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오른쪽 전문 풀백으로서 최효진 선수도 굉장히 터치라인을 파고들면서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강원의 최효진 코치의 또 원포인트 레슨도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황문기의 이름이 계속해서 올 시즌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문기 선수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기술적이다. 그래서 탈압박 능력, 그 다음에 연계 플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많이 올린다는 거는 그 패스, 크로스의 질이거든요. 결국 기본이 좋은 선수는 언제든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거를 황문기 선수가 지금 몸소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저희의 두 번째 포지션 변경의 성공 사례, 허율 선수의 분석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율은 아무래도 스트라이크를 봤던 선수인데 지금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공격할 때는 광주가 3팩 형태를 갖추는데 왼쪽 측면으로 좀 라인을 많이 올려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허율을 조금 더 라인을 올리면서 쪽 위를 좀 점하면서 공격을 좀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율은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킥 능력도 갖추고 있고, 저도 이제 좀 놀랬습니다. 포지션 변경을 해서. 그래도 그 포지션에서의 강점을 지금은 잘 나타내고, 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로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공격 시에는 등을 쥐고서 볼을 받았다면 지금 수비 시에는 상대 공격수를 등에 쥐고 수비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간이 나면 공격 가담 이후에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서 공격에서의 또 가담 능력도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고요. 아무래도 높이가 있는 선수인데 수비에서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뭐 세트피스에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또 수비 시의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종효 감독의 평가에 있어서도 앞으로 향후에 뭐 국가대표 센터백 중앙 수비수로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앞으로의 대표 선수까지 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 신체 조건이 좋고 또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또 귀한 왼발잡이라는 특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향후의 성장,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왼발잡이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그래도 왼발잡이가 선호되는 이유를 팬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빌드업 상황에서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정확성,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킥 능력. 이제 반대발 그 센터백이라고 하면 일단 한 템포가 늦습니다. 볼을 깨서 안으로 접어서 몸을 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발 그 센터백은 한 번에 볼을 키핑을 해놓고 그러면 공격수나 미들한테 전개될 때 그 선수가 좀 더 여유를 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발 그 센터백이 실은 굉장히 빌드업 상황에서 또 공격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유리하다. 왼발 센터백에 관한 말씀을 김호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현 의원님께는 제가 요거 여쭤볼게요. 공격수 하다가 센터백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런 건 분명히 장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 수비를 뚫어야 되는 위치에서 이제 막아야 되는 위치를 쓰다 보니까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등을 지고 공격수들은 받는 볼들이 좀 많잖아요. 반대로 이제 수비수들은 빌드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비 시에도 시선 자체가 정면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좀 높은 층에서 내다보는 게 경기에도 좀 수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격에서 수비로 내려오는 선수들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허율 선수에게도 또 저희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가 이 히트맵으로서 이 선수의 지금의 강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허율 선수의 지금 히트맵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센터백이긴 하지만 광주가 전술적으로 3백 같은 형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히트맵을 보면 중앙과 왼쪽을 아주 고르게 분포하는 히트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레프트백, 풀백처럼도 위치에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광주의 전술 체계와 잘 맞물리면서 허율 선수의 왼발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허율 선수는 역시 이제 공격수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가 또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적극적인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터백이지만 높은 위치까지도 히트맵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거의 레프트백과도 같은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그리고 미드필더와도 같이 정말 높은 위치까지도 올라가면서 또 빌드업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히트맵을 보면서 허율 선수의 또 강점에 대해서 두 분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포백이지만 3백을 만들어서 이제 그 중앙 수비의 왼쪽을 맡고 있는 허율은 자연스럽게 외쪽 공간으로 많이 전진하다 보면 거기서 사이드백 역할이 되거든요. 그 윙어가 허율을 마크하려고 나오면 그러면 측면으로 간 또 윙어 이 사람들이 프리맨이 됩니다. 그쪽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는 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상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충분히 광주는 노리고 있고 허율은 그걸 잘 이해를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측 입장에서 보면 상대 수비하는 측이 누구를 막을지 아주 애매하게 만드는 게 공격 측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가 센터백인데 왼발을 잘 쓰는 허율을 막아야 될지 아니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레프트백을 막아야 될지 요게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면 연출될수록 광주의 빌드업은 유리해진다. 그렇죠. 예, 예. 자, 허율 선수가 성공적인 포지션 변경을 이렇게 아주 잘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황문기 선수처럼 뭐 대표팀에 선발되거나 요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같은 수비수가 보셨을 때 뭐가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 저도 경기 운영은 뭐 경험을 거듭할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수비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격수는 득점을 놓칠 수는 있지만 수비수는 공격수 놓치면 실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좀 본인 스스로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잘 해낸다면 앞으로 뭐 센터백이 있어서 충분히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두 의원님의 말씀대로 더 한 단계 올라서는 허율 선수를 기대해 보면서 자, 마지막 TSG가 선정한 세 번째 포지션 변경 성공 사례 윤일록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일록 선수는 공격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선수입니다. 프랑스 리그도 좀 다녀왔고요. 예, 울산에 있으면서 윙포드 포지션보다는 지금 풀백 포지션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뭐 공격 타이밍이 되면 측면으로 벌리기보다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가담을 해주는 모습도 있고요. 이제는 수비에서도 푸싱온, 볼 끊어낸 이후에 적극적으로 포지션 파괴한 이후에 공격 가담을 하는 모습들이 올 시즌 아주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넓고 깊게 벌리기보단 중앙으로 들어와서 한 선수 정도는 충분히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간이 나면 드리블 또는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록 선수의 또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진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을 개인이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끌어당겨서 측면이라든지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서 패스를 연결하는 공격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죠.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냐? 이미나 이잉을 보면서 그런 공격적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전환돼서는 이 선수도 위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잉어로서의 능력을 울산의 공격에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울산의 공격이 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울산과 경기할 때 포지션 변경하고 경기를 치른 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윤일록 선수가 자리 잡은 이 풀백 포지션을 왼쪽 윙포드가 끊임없이 좀 괴롭혀주고 배후 침투라던가 공간을 활용해서 뭐 그동안에 처음 출전할 때 좀 괴롭혔다면 이제는 수비력도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윤일록 선수가 실은 풀백으로 쓰려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잖아요. 팀 상황이 어려졌기 때문에 설령우가 해제 이적하고 그 전에도 이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임시 방편으로 썼는데 에이스가 된 케이스죠. 그런데 에이스가 됐는데 지금 울산의 전술적인 트렌드를 보면 왼쪽에 이명재도 윙어의 역할을 하고 또 오른쪽에 윤일록도 임이나 윙어로서의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윙어 역할을 하면서 공격의 수적 우위를 통해 가지고 또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또 거기서 수적 우위 그러면서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울산의 공격이 조금 더 화려해지고 상대한테는 부담을 많이 주는 모습들에서 상대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현재 가장 기대 위협 지수가 높은 선수가 누구냐? 레프트 센터백으로도 뛰는 이명재 선수인데 윤일록 선수가 무려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엄원상, 보야니치, 김영권 이런 선수보다 더 높은 윤일록 선수가 현재 평균 점수가 팀에서 2위라는 거는 포지션 변경한 선수로서는 대단히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표 자체도 그렇고 공격 가담하는 데 있어서도 공격에 뭐 사실 올라가면 거의 윙어나 마찬가지니까요. 본인이 또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많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윤일록 선수가 그 위치에 처음 나왔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약간 불안해 보였고 상대도 저 윤일록 쪽을 좀 공략하고자 하는 그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 끝나면은 본인 경기를 가장 먼저 또 찾아보잖아요. 리뷰를 하면서 보완할 점이라던가 개선할 점. 그리고 내가 1대1로 상대 사실 윙포드는 뭐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주로 이제 그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니까 1대1로 마크하기 힘들다고 하면 센터백의 도움이라던가 윙포드 또는 미드필드의 도움을 받아서 1대1 상황보다는 자꾸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처음 이 포지션을 소화할 때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지금 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일록 선수도 측면에서 처음 이제 수비하려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조금 타이밍 늦게 가다가 반칙도 좀 꽤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협력 수비에 익숙해지면서 수비도 더 잘하는 선수가 됐단 말이죠.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일록 선수가 시즌 초반보다 지금에 와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터셉트 능력하고 커버링 능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할 때 굉장히 현 의원 잘 얘기하는 푸싱원 굉장히 자신 있게 탁 버리고 나와요. 네, 그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장시간 나눠봤는데 멀티플레이어의 표상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그 유상철 선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선수 포지션 변경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선수들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선배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주성. 네, 야생마였다가 나중에는 갈색 리베로 보셨던 예. 대우 시절에 리베로로 그 이동해가지고 확실히 그 관록, 경험으로 전체 수비 라인을 이끌면서 하는 모습이 좀 떠오르고요. 또 뭐 아주 멀지 않는 시간에 선수를 한 명 꼽으라면 차두리 선수, 윙어,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갖춘 그런 윙어였는데 오히려 그 오른쪽 뿔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가지고 정말 더 많은 좋은 활약도 했고 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 풀백 레전드가 보시는 그 동료였던 차두리 선수는 어떠신가요? 차두리가 기술적인 면보다는 피지컬 쪽으로 그 당시에는 워낙 뭐 월등하게 그런 파워라든가 스피드가 뛰어났던 선수라 그런 장점들이 하나 있어서 본인이 포지션 변경을 또 잘 활용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두리 선수랑 부딪히면은 다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오른쪽 왼쪽이면은 실제로 부딪힌 많이 적도 있죠? 부딪힌 적도 있고 그래도 좀 매너 있게 서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한 살 차이고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포지션 변경 사례 중에는 제 동기로서 이정수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같이 뭐 동아시아 대표도 같이 하면서 제가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이정수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득점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중앙 수비로 포지션을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월드컵에 가서 또 득점도 올리고 그 후에도 뭐 중동도 진출하고 같이 뛰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을 더 꼽으라면 김신욱 선수도 사실 2009년에 제가 울산 시절에 신인 선수로 입단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드 또는 이제 중앙 수비로 입단을 해서 시작을 한 선수인데 그 당시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김홍원 감독님께서 그때는 김신욱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올렸거든요. 근데 체력 자체가 90분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피지컬이 등치는 컸는데 체력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버거워했었는데 본인이 노력이 정말 한 200% 이상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장신 선수들이 보면은 스트라이커가 수비수 되기도 하고 수비수가 스트라이커 가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은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현상이냐면은 공격수로서의 어찌 보면 또 경쟁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를 또 중앙수로 내려가면은 공격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헤딩력,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공격수보다는 더 가능성이 많아지고 팀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수비수들 최진철 선수도 저 전북 시절에 한 시즌 스트라이커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히든 감독이 오셔가지고 중앙 수비로서 2002년 월드컵에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아마 그런 잠재력을 보는 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감독님들이 그 김신욱 선수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김홍원 감독님 축구가 철퇴 축구였습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철퇴 축구. 아마 제 기억으로는 ACL에서 1패도 없이 무패 우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선봉장이 김신욱 선수였는데 이 전편에도 말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 잘 만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쓰면 그건 극대화 된다.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 성공하려면 결국은 지도자와 또 선수의 궁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팀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환경적 요소도 또 약간 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잘 어우러졌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김신욱 선수 이야기처럼 역시 본인의 노력이 당연히 뭐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적절히 결합이 잘 되면 포지션 변경의 성공 사례들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둠 속 축구학자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